아시다시피 이 김성숙 선생님은 여러 논란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에 있어서 논란이 있으신 분이죠. 평가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이유는 그런 논란을 잠재울 만한 팩트가 부족하기 때문이긴 한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제 이분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측면이고요. 독립운동사 연구자로서 제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 인물에 대한 특정한 평가가 사실은 그 개인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과 맞물려서 이 부분을 어떻게 자리매김해야 되는가라는 새로운 과제와 관련되어지는 대상이 김성숙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쟁점을 형성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사학계 입장에서 역사학계 쪽의 시선에서 보게 되면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영역 또한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사실은 이 기초강연 분량이 좀 많아요. 많아서 썩 이렇게 뭐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PPT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PPT를 6장 챕터별로 한 장씩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식으로 하면 아마 우리 선생님들께서 제가 본문에 쓴 내용을 지금 당장 이렇게 읽기에는 부담스러우니까 오히려 제 강의를 들으시고 흥미가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코로 할까요? 이걸로 할까요? 김성숙 선생님을 분석하는데 연구자로서 어려웠던 점이랄까요? 그 다음에 그분과 관련된 이제 논문집도 나왔고 개인의 평전도 나왔고 그랬는데, 그리고 김성숙이라는 인물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활동했던 공간이나 시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학자들 간의 생각의 차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관련된 어려운 점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자료가 무척 부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주장을 해왔는가를 알기에는 글 자체가 그렇게 풍부하지가 않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의 주장 자체는 분명히 한글로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셨을 건데, 물론 이제 중국에서 출판된 책도 있지만 원문 그대로의 부분이 전해지는 게 그닥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일본 경찰 정보 자료가 그거를 일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하는 식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죠. 중역의 의미가 강한 자료들의 성격이다 보니까 저는 문맥에 대한 꼼꼼한 검토를 쉽게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했던 방식은 기존에 운암 선생에 관해서 썼던 논문들이 운암을 직접 대상으로 한 논문들, 오늘 5편의 논문까지 포함하면 10여 편 가까이 됩니다. 그 자료들 중에 이용했던 자료들을 제 방식대로 재해석하고 다시 접근하는 방식을 취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활용한 것이 니메일즈하고 김산희 공제로 나온 아리랑입니다. 아리랑이라는 책에 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에 다시 보게 됐어요. 그동안에 여러 차례 짬짬이 봤지만 다시 보게 되면서 장지락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행적이 1920년대부터 35, 6년 시점까지는 거의 운암하고 같은 행보를 걸기 때문에 장지락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수적으로 1941년에 영업 한 번이 있고 1972년에 영업 한 번이 있고 가장 최근에 영업 한 번이 다시 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참조한 거는 41년판하고 72년판인데 하고 그다음에 일본어 번역판
그다음에 한국어 번역판을 대비를 해봤을 때 한국어 번역판에 좀 문제가 있더라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조를 하면 그래서 다시 보면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 좀 존재하더라라는 걸 새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35, 6년 시점까지 상대적으로 그 이후에는 오남 선생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이라는 이런 데 활동하면서 나온 글이 좀 있어서 오남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이전 부분은 좀 약해서 그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자료를 찾았다는 해석을 좀 도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남과 관련해서 팩트의 영역에서 가장 큰 쟁점은 공산당 입당 문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선공산당 입당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논점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공산당 입당에 관한 부분이 팩트의 영역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해명이 될 필요가 있겠다. 원안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입당했다 안 했다 내지는 탈당했다 안 했다라는 부분과 관련되어지는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문안 본인도 이정식 선생과 인터뷰에서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물론 이정식 선생이 직접 인터뷰한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아니다고 발언을 했고 그래서 발언 시점에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67년에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신뢰성의 문제까지 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평가와 관련해서는 그는 공산주의자인데 당시에 표현하는 공산주의자고 또 다른 표현하면 사회주의자인데 그는 과연 그렇게 봐야 되느냐라는 문제에서 좀 논점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다 아니다라는 부분과 무관하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의 핵심은 저는 그래서 오늘 강연에서 팩트 영역에서 입당 문제는 회피했습니다. 입당 문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당했다 안 했다, 탈당했다 안 했다라는 것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면 두 번째는 사회주의냐 아니냐라는 문제는 사람의 생각은 항상 변한다. 더구나 현실 문제를 직접 상대하는 사람들은 현실과의 치열한 고민 속에서 나오는 결론이고 그 상황에서 자신이 최소한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상적 지형은 항상 시기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그 일관된 흐름 속에서 그분의 한 부분을 봐야 되는 것이 특정식을 뚝 잘라서 이거다 아니다라고 그 인생 전체를 단정할 수 없는 게 아니냐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 그 맥락에서 오늘 오남 선생의 생각을 좀 짚어봤습니다. 20년대 오남의 생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남에 관련돼서 알 수 있는 오남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그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북경에서 활동할 때 발행하셨던 혁명이라는 잡지에 실려 있는 글이죠. 다른 하나는 대독립당 조직 광동 척성회 때 이분이 수동적으로 활동하신 분이 아니었고 실제 조직을 결성하는 과정에서는 리더 역할을 하셨던 분이죠. 회장은 간판을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리더였죠. 그래서 광동 척성에 선언문이 있습니다. 광동 척성에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보면 오남의 20년대 생각의 부분을 좀 정확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핵심은 조선혁명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조선혁명이라는 단어는 사회주의자만 쓰는 아니라는 겁니다. 1923년에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 이후에 중국 지역에 관내든 만주 지역이든 중국 지역에 있었던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행동적인 사람 내지는 생각이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은 전부 조선혁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조선독립이라는 단어를 썼기도 했지만 조선혁명이라는 단어를 매우 즐겨 썼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회주의자의 전유물의 용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전제라고 설명을 하면 오남은 명확하게 2단계 혁명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간다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사회주의 혁명 단계로의 성장 전환하는 논리를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회주의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다. 반드시 순서적이어야 된다라는 명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조선혁명론에 입각해서 본인의 독립운동 사상을 정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본을 구축한 다음에 완전한 독립과 자유를 획득하고 그걸 통해서 계급 타협화와 경제 균등을 실시한다라고 해서 이미 25, 26년 시점에 이분은 평등이라는 용어와 더불어서 균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25년 시점에 있던 오남이 26년 중반경에 중국의 북벌로 시작되어지는 국민혁명의 군사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취했던 오남의 행동의 특징은
당시에 관내 지역에 있던 민족주의자들, 특히 혁명적 민족주의자들 일반적 특징이었던 우리가 북벌에 참여를 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과정에서 북벌군과 더불어서 북경을 지나서 만주를 진격한다. 그래서 화북으로 조선으로 간다라는 이 전략적 구상을 갖고 있었고 이 전략적 구상 속에서 민족일당 척성운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척성운동이 일어날 때 당시의 조직론의 핵심은 척성운동을 일으켜서 만들어지는 통일전선 조직이 조선혁명의 최고의 지도기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원리를 전제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국내의 신간회와 이체 동심의 형식이다라는 것이죠. 전혀 다른 별개의 조직 같지만 별개의 조직으로 존립하지만 지향은 같고 통일전선을 지향한다는 면에서는 같다라는 부분에서 동일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30년대 운한 행적의 핵심은 전민족적 통일전선이라는 자신의 용어를 그분의 용어를 빌리자면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올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광동 지역에서 있었던 이분의 척성의 활동 자체는 어떤 사고 속에서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30년대 운함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함의 행적에서 다 아시다시피 28년에서 35년까지는 행적이 확 뜹니다. 아리랑에 따른다면 운함은 베이징에서 번역하고 글을 쓰고 책을 내면서 아내와 3명의 자식과 어떻게 보면 소시민적인 삶을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공개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기를 굉장히 싫어했고 조직 활동을 하기도 싫어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중점을 두었던 그런 일련의 저술 활동과 번역 활동에 관한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라는 게 현재까지 확인되는 거고요. 그런데 더 조사해보면 또 나올 수 있겠죠. 현재까지는 확인되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벌어들였던 수입으로 과거에 자신과 연계를 맺었던 동료들의 생계를 많이 책임져줬다. 그래서 장질하게 표현을 하면 운함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굶어 죽을 사람이 여럿 나왔다라고 나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 행적이 애매한 근데 어느 시점에 1935년부터 갑자기 이분이 행동에 옮기기 시작하는 거고 그 행동에 옮기는 결과가 바로 조선민족해방동맹이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자신들의 표현의 약자로서 해맹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도 해맹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어쨌든 왜 1935년인가를 증명할 필요가 있고 그건 여러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전환, 그다음에 중국공산주의운동의 전환, 그다음에 북부아프리카 전선을 비롯한 지역에서의 국제정세의 변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동시에 관내 지역의 민족운동 내에서의 동향이죠. 예를 들면 민족혁명당의 결성으로 상징되어지는 정당 통일운동의 전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됐다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확신이 들지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리랑을 보면서 상상했던 것은 35년 여름에 장지락이 베이징으로 오면서 운함의 또 다른 액션이 취해지는 데 결정적인 터닝포인트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35년 여름과 겨울에 굉장히 많은 정세 토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장문의 분석론을 통해서 동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다는 게 장질하게 회고에 나옵니다. 그리고 운함 자신이 나중에 1936년 봄에 조선민족해방동맹을 결성했다라고 분명히 회고를 하고 있어요. 조선민족해방동맹의 결성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생각이 조금씩 실제 글에서는 다른데 명확하게 운함은 36년 봄이다라고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연결시켜보면 35년 여름과 겨울에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운동론이 확정된 이후에 해맹이 결성된 거다라고 상상할 수 있겠다. 그럼 해맹은 어떤 조직이냐라는 겁니다. 해맹은 중국혁명을 위해서 활동하지 않겠다. 조선혁명을 위해서 활동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중공산당 내에 있는 조선인 공산주의자들과의 네트워킹도 맺어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혁명을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만주와 관내와 일본과 국내에다가 조직으로 파견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질하게 해보면 나는 해명의 대표위원으로 소비에트의 대표위원으로 여기에 왔습니다라고 자기가 연안해온 정확한 자신의 직분을 이야기해요.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조선혁명을 위한 거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1935년, 36년 시점에 국내나 만주에서 장질학 이 편을 했으면 장질학은 맞아 죽었어요. 동료들한테. 공산주의자들한테 맞아 죽는다고. 특히 만주에서는 이거 죽었어요. 총살당했어요. 반방군자로.
스파이로 수충당했을 거예요. 스파이였냐. 매우 당시 운동 지형에서는 혁신적인 주장이다라는 생각이고, 또한 이제 주목되는 것은 운동이 관내 중심에서 만주로 중국의 독립운동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가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론을 펼친다는 것. 매우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주장입니다. 연계를 맺는다는 주장은 당시 민족혁명당도 하지만 중심이 이동하니까 우리가 옮겨야 된다라고 말하는 표현은 어디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만주에서 밀려서 왔을 뿐이지. 매우 혁신적인 주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36년 여름이 지나면서부터 이후의 회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반일 민주강령을 제정했다 우리가. 37년 3.1절에 나왔던 3.1절 관련 성명이 핵심은 우리가 반일 민주강령을 내건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일 민주강령이라는 것은 이따 다시 3장에서 4장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전선의 결성은 단체연합을 모색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광동 첩성회 시기하고 완전히 다른 조직론을 제기한 겁니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이제 조선민족전선연맹이 결성되어지는데 해명도 유자명의 조직과 김원봉의 조직이 같이 해서 각각이 이 조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는 거죠. 당이 아니라 연합체였던 거죠. 단체적 결합론을 그대로 했던 거고, 단체적 결합이다 보니까 통일전선 조직으로서의 통일전선을 지향하는 조직으로서의 민족전선연맹에서 중요한 조직 원리가 민주집권제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강조하는 남의 조직사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동시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은 조선혁명을 지도하는 최고 조직이 아니다. 그걸 결성하기 위한 과정적 조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당시의 민족혁명당의 조직론하고 완전히 다른 조직론입니다. 민족혁명의 중심적 지도기관이라고 민족혁명당은 분명히 자신의 이상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논리상으로 왜 중심적 지도기관을 관내에다 설치해야 되느냐, 국내에 설치해야 않고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자신들의 팜플렛에서 쓰고 있어요. 이러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은 관내에서도 중심적 조직이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신을 그렇게 전면에 등장했던 것과 전혀 다른 조직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반일민주강령이라고 이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 37년 해명의 3.1절 기념식 이후에 조선민족전선연맹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 김성숙의 논리의 반영이라고, 관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조선의 혁명은 민주주의적 민족해방운동이다. 이건 제가 쓴 용어가 아니고 김성숙이 쓴 용어입니다. 따라서 조선혁명은 사회혁명이 아니다. 조선혁명은 사회혁명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 조선혁명은 전민족적 통일전선을 지향해야 된다. 전민족적 통일전선의 핵심 키워드는 뭐냐? 소수의 친일파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통일전선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 결합의 대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논리에 의하면 토지 국유화는 제기되지 못합니다. 핵심은 토지 국유화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김성숙의 글을 보면서 놀랐던 내용이 세 번째입니다. 김성숙은 반일민주강령을 제시하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통해서 전민족적 통일전선체를 어떤 식의 성격의 통일전선체를 결성하려고 했느냐. 이거는 단순히 독립을 위한 혁명의 시기에 통일전선체 조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전선체가 그대로 혁명 이후, 즉 독립 이후에 국가건설 시기에도 그대로 전속하는 기구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확인한 마오쩌둥의 글보다 빠릅니다. 이 주장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마오의 글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건설 시기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바로 비자본주의적인 발전을 가야 된다라고 해서 비자본주의라는 것을 조선민족혁명당과 동일하게 씁니다. 자, 국내 학계에서는 전혀 이 부분을 주목하지 않았죠. 김성숙의 사상적 지형에서는 비자본주의적 발전이라는 단어가 꼭 사회주의 혁명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어요. 다른 대체 용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본주의 아니면 사회주의였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관념에서는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썼지만 오늘날에 학술적으로 정리해보면 비자본주의적 발전은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아닙니다.
김성숙의 사상적 지형에서 매우 독특한 자기 나름대로 확고한 자리매김은 30년대 중후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다른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김성숙의 이러한 통일전선론이 마지막 종착점을 어디였느냐, 인정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있죠. 심지어 김원봉을 설득해서 들어가자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김원봉을 설득해서 인정에 가입시키게 한 거죠. 그래서 인정의 주모 본인이 나중에 밝힌 42년에 밝힌 내가 임시정부를 주목하게 된 5가지 이유를 설명하는 가운데 3개가 당시의 관내지역 운동 지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국내지역 운동 지형이었고 2가지가 외적 조건에 관한 상황 변화였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 인정 승인 움직임이에요. 우리는 민족운동사를 하다 보니까 한국 광복군이 1940년 9월 17일 날 전례식을 통해서 창립을 했다, 창설을 했다라고만 가르치죠. 이거를 다른 사람의 각도에서 보면 중국이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국이 광복군을 인정하고 있구나. 광복군을 인정하고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인정의 지위가 광복군, 인정의 군대인 광복군이 인정받으로 해서 인정의 지위가 상승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공개적으로 인정 승인으로 가는 순간 인정에 가담하지 않았던 김원봉 계열, 유장면 계열, 김성숙 계열은 다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국제사회 인정의 승인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1939년 40년에 반파시오 민주주의라는 국가의 연대라는 측면에서 대서양 헌장의 기본 정신입니다. 반파시스트 국가 간의 연대. 그래서 영국으로나 이쪽으로 갔던 이체 유럽 전선에서 망명 정부에 대해서 다 승인해 주잖아요, 연합국이. 승인해 주는 이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인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김성숙은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전민족적 통일 전선의 최고 지도부가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정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연맹체에서 정부 형태로 통일전선 방침을 바꾸는 거죠. 이거는 김성숙에 있어서는 2가지의 본인의 통일전선론을 그대로 계승하는 거죠. 단체적 결합론,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2번째, 혁명의 시기와 건설 시기는 동일한 통일전선체에 의해서 운영되어진다라고 하는 원리를 정부라는 형태로 명확하게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김성숙의 생각이 1945년 이후에 동일업 지역에서 반나치 투쟁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던 동일업에 지금은 다 89년, 90년에 1989, 90년에 민주화혁명 이후에 시장경제를 전환을 했던 동일업의 국가들이 채택했던 제도, 인민민주주의 혁명 제도, 인민민주주의 제도의 전환이라는 부분과 사상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고리이기도 하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갈 만큼 풍부한 내용이 김성숙의 발언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제 이론의 수준에서도 40년 시점에 그런 정도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가장 그 부분에 근접했다고 당시 근접했다는 마오조차도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는 않지만 혹시 그런적인 영향도 있지 않을까, 그런적인 생각도 이분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상상까지는 해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전민족적 통일전선의 최고 지도부로서 인정을 상정했던 이러한 김성숙의 생각이 김성숙이 건설하고자 했던 국가의 성격은 어떤 것이냐는 거죠. 인정에 우리 이제 그 자료에서는 인정 고스파라고 하죠. 인정을 지키는데 끝까지 지키는데 노력을 했던 차이석 선생이 1943년에 쓴 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 독립당은 자본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고 사회주의 데모크라시도 아니다. 전민적 데모크라시의 국가다. 한국 독립당이 이야기하는 신민주국이라는 것은 그렇다라고요. 명확하게 성격을 밝혀요. 저는 이 부분이 바로 인정이 지향했던 바라는 거고,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민족사회주의다라고 당시 사람들도 설명을 해요. 그래서 1942년, 3년, 4년 시점에 오게 되면
이 각도에서 김성숙의 생각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저는 임시정부의 건국강령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만이 된다라고 합니다. 수정자본주의라든지 민족주의라는 틀에서만 건국강령을 이해하면 건국강령이 갖고 있는 상민주의의 기본 성격을 잘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런 발언을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하고 다닐 겁니다. 이제부터. 네. 그동안 안 했어요. 못했고. 근데 할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독립정신의 계승입니다. 열심히 싸웠고 포기하지 않았고 좌절하지 않았고 변절하지 않았다는 것이 독립정신의 기본이지만, 그들이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서 만들고자 했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라는 것을 상상했을 때 또한 그것도 독립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독립정신은 현재의 시점에서. 그래서 저는 저 부분이라는 거고, 김성숙의 생각은 그런 흐름에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잠깐 해보면, 김성숙의 포지션은 당대 조선혁명자 중에 비주류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지역의 민족주의자들 가운데 조선혁명을 말하는 혁명적 민족주의자들이 분명히 존재했고, 또한 조선공산당을 중심으로 하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의 조선혁명론도 있었어요. 김성숙은 어느 쪽도 아닌 걸로 결국은 정착이 돼요. 정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엄밀히 말하면 비주류였다. 어느 쪽에서는 공존하지 못했던 비주류로 전멸했다. 그분이 이제 조직적 지형에서는 그랬다면 사상적 좌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선 독립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한 비자본주의 사회를 지향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분의 비자본주의 사회 국가 건설을 하는 이분의 사상은 45년 이전은 민족사회주의라면 45년 이후에는 민주사회주의의 전환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은 저는 45년까지만 발표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한 거고, 과연 기회가 된다면 45년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이분이 갖고 있었던 행적을 정리를 하면서 이분의 사상이 민주사회주의 사상이 어떤 민주주의 사상인가, 이거는 진보당이 가입하지 않거든요. 매우 독특한 사상적 태도를 취합니다. 50년대부터 60년대 초반 사이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명할 필요가 있겠다 싶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조금 이제 과감한 이야기라면, 김성숙은 한국적 사회민주주의 형성에 역사적 실마리를 제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민주주의는 당시의 마르크스 레닌주의 입각하면 트로츠키주의에 가깝습니다. 사회주의 아닙니다. 그 사상의 정착 지점은 여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 때문에 행사가 조금 삐기덕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